안녕하세요. 지구별인 문학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진짜 이유 2편은 일본이 왜 자꾸 개소리를 하는지에 대해 경제적 배경과 아베의 상황은 어떤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리는 어떤지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에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했으니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베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총리직을 사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장기 총리를 바탕으로 그동안 일본 보수 우익의 꿈인 개헌을 가는 것이죠. 개헌을 통해 일본의 평화 헌법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바꾸는 것이 궁극의 아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선 확보를 위해 참의원 선거에 그렇게까지 몰빵을 했던 것이고요. 참의원 선거에 승리해서 참의원 3분의 2선 확보, 이어서 중의원 3분의 2 통과, 그 뒤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지는 기세를 바탕으로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여 개헌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반쪽짜리 승리가 되며 사실상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베가 보수 우익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는 두 개의 사학 스캔들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위기에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학 스캔들이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 뻥뻥 터져도 별 신경도 안 쓰고 있지만요,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이후로 우경화되며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아베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죠. 때문에 일본 내 계급 갈등이 심해져 왔습니다. 이를 타국과의 갈등으로 전가시키려는 전략인 것이죠. 일본 실업률이 역대 최저고 경제가 호황이다. 무슨 소리냐? 아베가 세계의 화살 전략으로 성공해서 경제가 좋아진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실업률은 일본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라 젊은 구직층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 경기가 최악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일본 경제가 화랑이라 실업률이 하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우경화는 일본 국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꾸 건강하지 못한 전략을 쓰게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삐뚤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번 참의원 선거만 해도 주 쟁점은 연금과 소비세 인상이었습니다. 소비세 인상에 일본이 왜 민감한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알아보았죠.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 여기를 클릭하셔서 일본 1편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노령화 때문에 소비세 인상과 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이 강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출 규제는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에 수출 규제 이슈를 섞어서 물타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령화에 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도 기본소득,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단연 노령화입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결정타를 먹이고 있는 거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안 좋아졌다는 생각은 굉장히 단편적인 논리입니다. 양극단을 살피지 않고 하나의 논점만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쉬워요. 전체 그림을 일부러만 한정지어서 설명해 주니까 쉽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누군가는 이 논리를 팔아서 돈을 벌지만 당신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논리 안에서 말은 맞죠. 예를 들면 이런 단편적 논리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 칩시다. 폭락하면 책임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일본과 무조건 하친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개소리니까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그냥 이권을 대변하는 경우죠. 친일파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자기한테 손해가 나니까 거기에 빌붙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일본은 무조건 다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의외로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실리와 명분이라는 균형을 모두 잡아야죠. 세상은 복잡하고 융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갑니다. 한 가지 논리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세상에 왜 문제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암튼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미 정상회담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재팬 패싱을 우려한 나머지 아베가 먼저 북일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북한을 핑계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일본은 전범국가이면서 지금까지 지네가 사람 죽여놓고 심지어 그걸 덮으려고 망언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되려 북한 핑계로 헌법 바꿔서 군대 보유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군사권 발동 못하니까 우리를 막대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서 빨리 헌법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 일으켰다가 나라 망한 지 50년 갓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범 세대가 살아있고 그 피해자들도 지금 살아있어요. 일본 국민들에게도 너도 언제든 납치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헌법을 바꿔서 북조선이 까불면 우리가 혼쭐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 모드로 넘어가서 이에 대해 딴지를 걸기 어려워져 북풍몰이가 불가능해지자 그 화살을 남한으로 돌린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공포 마케팅이 꼭 효과가 좋지는 못하다는 설문조사도 꽤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본 국민 여론은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 결국 참여한 선거 결과도 좋지 못했죠. 일본의 경제 보복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안 사는 것으로 보복하는데 일본은 안 파는 방법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중국에게서 배운 것인데요.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출 금지라는 경제 보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두 나라 경제를 해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WTO에 제소했는데요. 그랬던 일본이 180도 돌변해 똑같은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일본말로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다오이야오, 우리나라 말로는 조어도라고 하는 곳에 영토 분쟁이 있어 왔는데요. 이때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조업을 하자 일본 방위청이 중국 어선을 납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선장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이때 터지는 것이 바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궁지에 몰리고 3일 만에 중국 선장을 풀어줍니다. 일본은 소재 강국이지만 원자재 강국은 아니거든요. 일본도 그때 당연히 중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겼어요. 요걸 일본이 못돼 처먹게 배운 건데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3가지의 수출 금지를 때리는 거죠. 되지도 않는 핑계 대면서요. 그때 중국 신나게 비판해놓고 지금 와서 지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이중잣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이른바 리딩 국가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모두 손해거든요. 미운 너 새끼보단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내 돈벌이를 줄여먹게 됩니다. 이때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히토류 갈등이 두 나라의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했고, 이 뭔 개소리야! 참고로 이때 일본이 중국에게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몰지각한 행위나 생각들은 준엄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문명국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도 했다가 협상도 했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외교니까요. 반대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가 크게 마련인 법이죠. 그럼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 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일 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맺어집니다. 한일 협정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식민지를 청산한 뒤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서로 수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차츰 강제되는 거죠. 원래 일본은 미국한테 괘씸죄가 있어서 나가리였는데 공산권과의 냉전을 하려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교두보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일본은 기사회생하고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에 당시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일본은 살았다라고 외친 것은 유명하죠. 한일 수교를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사 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맺어진 기본조약이 한일협정입니다. 그중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중 보상에 관한 것이 1965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를 확보했고, 이후 아베 정부 때 박근혜 정권과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합의안을 또 얻어냅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일본이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가 간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일제 강점 기간 동안 민사적 채권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 해결되었다는 의미고요. 국가 간 얘기는 끝난 건 맞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계약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문서상으로는 빚을 진 채권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꿔 말하면 보상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에 대한 배상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면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불법 행위에 근거한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이든 뭐든 간에 그때 다 한 방에 해결했는데 왜 자꾸 다시 걸고 넘어지냐는 주장인 것이죠. 왜냐고요? 문구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고 박혀 있잖아요. 법학에서는 팍타 순트 세르반타라고 합니다. 로마법의 근간을 이루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베 정부의 교묘한 이중 플레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악용해서 한국에는 마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이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일본이 한국 쪽에 얘기할 때만 그러는 겁니다. 지들끼리 일본 국회에서 얘기할 때는 또 말이 달라요. 2018년 11월 14일 일본 국회에서 지금 고노 일본 외상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라는 질문에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상 일본 내부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대외적으로는 개인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 때 해결되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참고로 이것도 2000년도 들어오면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지들도 개인 청구권은 해결 안 됐다 그랬었어요. 더구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계약이 어땠냐 문서가 어땠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상을 넘어서 피해자 배상이 제대로 되었느냐의 문제인데 그 사과와 반성, 배상이 실제로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는 개인 배상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기네 일본 국민들한테는 개인 청구권 남아있다고 미국한테 각자 소송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일본이 원폭 쳐맞았잖아요. 그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폭 피해자들이 있겠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배상은 모두 포기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랑 개인 청구권이 별개니까 미국하고 소련에 각자 개인 배상 청구해서 받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가해자 입장이 되니까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들이대면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생체 실험 마루타에게는 하지도 않아요. 731 부대의 책임자 이시시로가 미국에 정보 팔아서 호해호식하고 산 거는 내 말도 안 합니다. 731 부대가 히로히토이랑 직속 부대인 거는 굳이 안 다루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일본 놈들이 손톱 뽑고 고문했던 건 정말 얘기도 안 할게요.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이 조팡매야. 어우 열받아서 숨 좀 돌릴게요. 결국 하도 진전이 없으니 노무현 정부에서 나서서 보상 흉내라도 낸 것이 답니다. 그것도 코딱지 많지 45년 8월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 8,552명에 대해 30만원씩 껌값 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말도 안 해요. 65년 한일협정 당시 우리나라를 35년간 사람 죽여가며 핏빨아놓고 우리가 일본한테 한일협정 때 받은 거라곤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3억과 차관 3억 받은 게 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35년 겪었는데 일본한테 3년 지배받은 필리핀보다 돈도 적게 받았어요. 필리핀은 일본 지배 3년 받았는데 5억 5천만 달러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35년 겪었지만 3억 달러 받았어요. 그것도 나머진 차관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포스코 세웠으니 보상 다 해줬지 않냐는 게 주둥아리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재화 용역 포함해서 10년 분할로 받은 겁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도 이는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고 명시한 거거든요. 일본이 배상이란 말을 안 쓰기 위해 명칭을 독립축하금이라고 했습니다. 지네한테 독립했는데 독립축하금이라니 재밌죠? 근데 왜 자꾸 개인 배상이 끝났다고 합니까? 그리고 일본 우파에서는 그때 당시 전 세계가 다 배상이란 말을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일본 구구신문 산케이 신문사에 고로다 가스히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그 사과 또 보상 그런 거는 세계사적으로 없어요.
이거 어떤 면목으로 일본에서 돈 받아야 되겠냐 해서 한국 정부도 많이 고민해가지고 아니 사과와 그 반성이 잠깐만요.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독일의 그 경우를 봐도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연합군은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게 독일의 경제 문제로 변지면서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려고 연합국이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민사적 전쟁 책임에 대해 상당 부분 면죄부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배상금이란 걸 안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배상금이란 말도 안 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아서 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게 지금 와서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거죠. 시내가 잘못 안 한 척 하려고 배상이란 말 빼버린 거거든요. 심지어 일본 우파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게라도 주라고 했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다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이 힘은 없고 돈은 급하고 경제 발전을 빨리 해야 하니까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일본으로부터 돈을 냉큼 받았다 칩시다. 그렇게 따지면 배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배상을 했다는 입증 책임이 일본한테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는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애초에 이는 반인권 전쟁 문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자들이 피눈물 뿌리며 살아계시잖아요. 두 나라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결국 이 해석 권한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최종 해석 권한은 양국의 사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종착지는 양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거거든요. 그럼 먼저 한국 대법원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한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청구권이 살아있는 셈인데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를 양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게 순서겠죠? 근데 일본은 안으로는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엄플하려고 이중 플레이하는 이런 그지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 또 중요해집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만약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본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양국 최고법원의 판단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김구의 소원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의 소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지구인 네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 소원은 구독과 좋아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